지금 우리가 보려는 건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동시에 가장 비이성적이었던 집단 자살 시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일본 해군 연합함대가 미국 태평양 함대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죠. 미 해군의 주력 전함들이 불타오르는 장면은 일본 제국주의의 정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계를 돌려봅시다. 딱 3년 뒤인 1944년 가을, 일본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일본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항공모함은 대부분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고 숙련된 조종사들은 모조리 전사했으며 전쟁 물자는 바닥이 났습니다. 진주만 공격을 주도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이미 미군에게 매복당해 비참하게 사망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져야 합니다. 대체 왜 일본 제국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아니,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최고 엘리트 전략가들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승리 조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이 스스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덫을 해체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덫에 걸린 그들이 어떻게 합리적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할 겁니다. 첫 번째 덫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충격적인 수치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쟁 시작 전 일본의 공업 생산 능력은 미국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이 격차는 100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1944년 미국이 항공모함 수십 척과 전함 수백 척을 쏟아내는 동안 일본은 고작 몇 척의 보급함을 건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대한 산업 공룡과의 맨손 격투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생각했던 정신력과 교리에 기반한 결투가 아니라 석유와 철강, 그리고 대량 생산 능력에 기반한 소모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모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에너지 석유입니다. 일본 제국의 팽창 야심은 1930년대 중일 전쟁을 통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집어삼키고 동남아시아의 자원까지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미국은 이 일본의 팽창을 막아야 했지만 굳이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 제재라는 이름의 비단 올가미입니다. 1941년 7월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는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목줄을 완전히 조여버린 사형 선고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석유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이었고 그중 80%가 미국산이었습니다. 미국이 석유 공급을 끊는 순간 일본의 모든 전쟁 기계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일본 해군과 육군의 정밀 분석 결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비축된 석유는 1년 반에서 최대 2년이면 완전히 고갈됩니다. 2년 후 일본 제국의 모든 함선과 항공기는 멈춰설 겁니다. 전투는커녕 훈련도 불가능합니다. 일본 지도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중국에서 철수하며 동남아시아 팽창 야심을 포기하고 굴복한다. 두 번째,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여 석유가 풍부한 동남아시아, 특히 네덜란드령 동인도 현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그 석유를 바탕으로 미국과 장기전을 치른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일본의 군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년간의 침략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며 제국주의적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멸망 경로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덫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일본을 전쟁이라는 출구 없는 통로로 밀어넣은 겁니다. 하지만 전쟁을 선택했다면 승리할 전략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덫이 등장합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을 계획하면서 기대했던 유일한 승리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결정적 일격주의라는 낡고 위험한 교리였습니다. 이 교리는 20세기 초
러일 전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경험에 기반합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의 발트해 함대가 태평양으로 오는 동안 기다렸다가 스시마 해전에서 단 한 번의 회전으로 러시아 함대를 괴멸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일본 해군 엘리트들의 머릿속에는 이 성공의 기억이 너무나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먼저 진주만을 기습하여 미국 태평양 함대를 일거에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미국의 전력이 회복될 때쯤 하와이와 본토 사이에 있는 태평양 서부에서 결정적인 최후의 결전을 유도한다. 이 결전에서 일본의 숙련된 함대와 정예 조종사들이 미국 함대를 박살내면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미국은 전쟁 지속 의지를 잃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는 망상입니다. 잠깐, 협상 테이블이요? 이 부분이 바로 일본의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섬나라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경제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대륙 국가였습니다. 루즈벨트 행정부의 입장에서 진주만 공격은 협상을 위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전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1940년대 초부터 엄청난 군수물자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징집된 병사 수천만 명이 대기 중이었고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략가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신력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정치 체제가 너무 민주적이어서 강력한 의지 결집이 어렵고 전쟁에 대한 국민적 인내심이 약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러일 전쟁 시기 러시아 황제국이 겪었던 내부의 혼란을 그대로 미국에 투영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덫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과 문화적 오만함이 현실의 냉혹한 산업 역량을 무시하게 만든 군사 교리의 덫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이 성공한 직후 일본 해군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마음껏 날뛸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들이 전차와 항공모함으로 우리를 덮칠 겁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군부의 결정적 일격주의와 정치적 압박 때문에 이 비극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올가미는 조여오고 낡은 교리는 승리 시나리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일본의 지도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외교적 타협, 즉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의 정치체제는 이를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1941년 당시 일본의 내각과 군부는 극도로 경직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육군과 해군은 서로를 견제하며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전쟁의 책임을 지고 평화를 위해 굴욕적인 양보를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군부, 특히 육군은 중국 대륙에서 이미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여기서 철수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 역적 취급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교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의 노력은 일본 군부의 강경한 태도 앞에서 매번 좌절되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고 삼국 동맹을 해체하라. 일본 군부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기득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들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두 개의 거대한 바위처럼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도층은 무책임의 미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각이 전쟁을 결정하더라도 이는 군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며 패전 시에는 누구도 명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다수의 합의를 중시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는 전쟁 반대라는 비인기 의견을 내는 사람을 순식간에 고립시켰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모두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결론을 바꿨습니다. 물질적 열세는 일본의 우수한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비논리적이고 위험한 정신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덫입니다. 내부의 경직된 권력 구조와 물러설 수 없다는 정신적 관기가 합리적인 판단을 모조리 짓밟아버린 덫입니다. 1941년 11월 일본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협상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협상을 지속한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석유 재고가 바닥나서
군사적 행동력 자체를 잃고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굴복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들은 협상을 통한 굴복을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으로 인식했습니다. 반면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길 확률은 극도로 낮지만 일단 석유가 풍부한 동남아시아를 점령함으로써 생명줄을 이어가고 최소한 명예롭게 싸울 기회라도 얻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본의 지도부는 서서히 죽는 것보다는 전력 투구를 통해 승리 확률이 0.1%라도 되는 도박을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절망적인 딜레마 속에서의 덜 고통스러운 멸망 경로 선택이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은 단지 미국의 함대를 파괴하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이 스스로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이유는 그들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기적인 기습을 통해 미국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진주만 공격에서 일본이 파괴한 것은 미국의 전함들이었지만 정작 미국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은 항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일본이 미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미국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점입니다. 협상은 없었습니다. 오직 파괴적인 복수만이 남았습니다. 1941년 12월 8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날을 불명예의 날로 규정했고 미국의 모든 산업 공장은 전쟁 모드로 전환됩니다. 일본이 1년에 항공모함 1척을 건조할 때 미국은 1개월에 1척씩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고갈될까봐 걱정했던 일본의 계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쟁 초기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석유를 확보했을 때 이미 미국은 일본의 모든 유조선과 보급선을 받아 밑으로 가라앉힐 태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석유를 확보했지만 그 석유를 본토로 가져오지 못하는 가두리 양식 상태에 빠집니다. 일본의 자멸은 진주만 공격이라는 선택을 한 1904시 1년 12월 7일에 이미 결정된 운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교리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산업 능력, 물량, 그리고 장기적 전략의 문제였으며 일본은 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은 전술적 승리였을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영원히 기록될 최악의 자살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 절망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는 것은 경직된 자존심과 비합리적인 정신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의 전략가들이 이 일본 제국의 마지막 도박을 잊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며 만약 시작해야 한다면 그 시작은 곧 멸망의 입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